선물을 받아도 싼 짓이야, 이 배신자들. 결혼식 전날 화장대 앞에서 분노로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쥐었다. 오빠들이 유산을 가로채고 새엄마를 내쫓은 사실을 알게 된 그 순간 20년 넘게 믿어온 모든 것이 거짓으로 무너졌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내 모습이 거울에 비친다. 하얀 웨딩 슈즈를 신으려는데 문득 어린 시절 매일 아침 따뜻하게 데워진 신발이 생각났다. 그 따스함의 주인이 새엄마였다는 걸 이제야 알았다. 남편이 될 사람은 내가 왜 갑자기 눈물을 흘리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지영아, 괜찮아? 무슨 일 있어? 새엄마를 찾아야 해요. 너무 늦기 전에. 결혼을 하루 앞두고 나는 지금까지의 삶을 되돌아보며 마음속에 박힌 가시를 뽑기로 했다. 오해와 원망으로 채워진 시간들,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진 따뜻한 사랑. 내 인생의 퍼즐을 맞추기 위해선 먼저 그 시작으로 돌아가야 했다. 엄마의 얼굴은 희미한 사진 속 모습으로만 기억한다. 초등학교 입학하기도 전에 병으로 떠나셨으니 내게 남은 건 아빠와 두 오빠뿐이었다. 아빠는 신발 공장을 운영하셨다. 넓은 작업장에서 쏟아지는 본드 냄새와 가죽 자르는 소리가 내 어린 시절의 배경음악이었다. 공장에 딸린 사택에서 우리 네 식구는 그럭저럭 살아갔다. 지영아, 아빠 여기 있다. 조심해서 올라와. 아빠는 종종 나를 공장 옥상으로 데려가 별을 보여주셨다. 엄마가 저기 별이 되어 우리를 지켜본다고. 믿었다. 어린 마음에 정말로 믿었다. 큰오빠 지석이와 작은오빠 지성이는 나보다 훨씬 컸다. 오빠들은 엄마를 또렷이 기억했고 그래서인지 더 많이 울었다. 특히 아빠가 출장을 가면 집안은 더 적막해졌다. 지영아, 오늘은 오빠가 라면 끓여줄게. 맛있게 먹어. 지석 오빠는 어깨에 짊어진 책임이 무거웠다. 14살 소년이 엄마 노릇까지 하려니 얼마나 힘들었을까. 나중에야 이해하게 됐다. 아빠의 공장은 내게 놀이터였다. 특히 좋아했던 건 직원 휴게실 뒤 계단을 올라 도달하는 옥상이었다. 거기선 아무도 날 찾을 수 없었고 나는 자유롭게 공상에 빠질 수 있었다. 그곳에서 처음 서해 아줌마를 봤다. 어떤 아저씨가 그녀의 팔을 잡아당기는 걸 목격했다. 저한테 그런 협박 안 통해요. 이만 들어갈게요. 진짜 이럴 거야? 아줌마의 팔을 붙잡은 아저씨의 소나귀가 점점 강해지는 순간 아빠가 나타났다. 김씨, 지금 거기서 뭐 하는 거야? 긴장감이 감돌았다. 아빠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차갑고 단호했다. 그때는 몰랐다. 그 순간이 우리 가족의 운명을 바꿔놓을 거라는 걸. 어린 내 눈에도 서해 아줌마는 아름다웠다. 오빠들이 수근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과부에 2번이나 결혼했던 여자라고. 그런 말들이 내게는 아무 의미가 없었다. 그저 옥상에서 나를 발견했을 때 다정하게 웃어주던 그 미소만 기억했다. 아빠가 서해 아줌마와 결혼한다는 소식은 우리 형제에게 폭탄과도 같았다. 특히 두 오빠는 격렬하게 반대했다. 아빠, 우리끼리 잘 살고 있잖아요. 왜 갑자기 이러세요? 지석 오빠의 목소리에는 배신감이 묻어났다. 18살 고등학생. 아직은 철없는 나이였지만 엄마에 대한 그리움과 충성심이 그를 완고하게 만들었다. 지석아, 내 결정이다. 너희들에게도 엄마가 필요해. 아빠의 말에 지성 오빠도 가세했다. 그 아줌마 2번이나 결혼했던 사람이래요. 아빠가 3번째라고. 나는 그저 침묵했다. 어린 마음에도 아빠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무엇보다 서해 아줌마에 대한 나쁜 인상이 없었으니까. 결혼식은 소박했다. 하객도 많지 않았고 오빠들은 시종일관 굳은 표정이었다. 내 손을 꼭 잡아주던 새엄마의 손은 따뜻했다. 지영아, 우리 앞으로 잘 지내자. 내가 너의 친엄마는 아니지만 최선을 다할게. 그날부터 우리 집에는 새로운 바람이 불었다. 아침이면 식탁에 따뜻한 밥이 차려졌고 저녁이면 4개의 수저가 가지런히 놓였다. 학교 갈 때면
깨끗하게 다림질된 교복을 입을 수 있었고 간식거리가 항상 준비되어 있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아빠가 없는 시간, 오빠들의 새엄마를 향한 냉대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다. 아줌마가 우리 아빠 재산 노리고 들어온 거 다 알아요. 지성아, 그런 거 아니야.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착한 척 오지게 하고 있네. 오빠들은 새엄마가 싸준 도시락도 거부했다. 하지만 새엄마는 하루도 빠짐없이 도시락을 준비했고 오빠들이 투정을 부려도 한 번도 화를 내지 않았다. 나는 새엄마가 좋았다. 하지만 오빠들의 눈치가 보여 그 마음을 숨겼다. 가끔 몰래 부엌에 들어가 새엄마가 음식 준비하는 걸 도와주거나 함께 집안일을 했다. 그럴 때마다 새엄마는 내게 따뜻한 미소를 지어주었다. 지영아, 넌 참 착한 아이구나. 내 아빠랑 닮았어. 그때는 몰랐다. 새엄마의 그 말이 얼마나 깊은 의미를 담고 있었는지. 아빠는 일에 바빴다. 가족 문제에 깊게 관여하지 않았고 시간이 지나면 오빠들도 새엄마를 받아들일 거라 믿었다. 하지만 상황은 점점 악화되었다. 오빠들은 새엄마를 그 여자라고 불렀고 아빠 앞에서만 억지로 참았다. 새엄마는 그런 상황에서도 묵묵히 집안일을 했고 우리 모두를 챙겼다. 초등학교 3학년이던 나는 그저 혼란스러웠다. 새엄마가 좋았지만 오빠들의 반응을 보면 뭔가 잘못된 것 같았다. 어른들의 세계는 너무 복잡했다. 그렇게 우리의 불안정한 새 가족 생활이 시작되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몇 년 후 더 큰 비극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리라는 것을. 고등학교 2학년, 봄바람이 불던 그날은 우리 가족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는 날이었다. 아침 식사 도중 아빠가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졌다. 아빠, 무슨 일이에요? 새엄마가 제일 먼저 달려들어 아빠를 부축했다. 창백해진 얼굴로 구급차를 불러달라며 소리쳤다. 지석 오빠가 다급히 전화를 걸었고 지성 오빠는 아빠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여보, 정신 차려요. 제발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이미 늦었다. 의사는 급성 식중독으로 인한 쇼크사 가능성을 언급했다. 모든 게 꿈처럼 느껴졌다. 아침에 웃으며 밥을 먹던 아빠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다니. 장례식장은 얼어붙은 분위기였다. 새엄마는 계속해서 기절했다가 깨어났다가를 반복했다. 물 한 모금 제대로 마시지 못했고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그런데도 나를 볼 때면 꼭 안아주며 같은 말을 반복했다. 괜찮다, 지영아. 괜찮아. 걱정 마. 괜찮을 거야. 하지만 모든 게 괜찮지 않았다. 특히 오빠들의 시선이 날카로워지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오가는 장례식장 한쪽에서 지석 오빠가 나를 불러세웠다. 지영이, 너 저 여자랑 한편이야? 무슨 질문이 그래? 따지지 말고 묻는 말이나 답해. 너 저 여자 편이냐고. 지금 그런 거 따질 때야? 아빠가 돌아가셨는데. 그날 밤 경찰이 찾아왔다. 아빠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의문을 품었던 모양이다. 오빠들은 망설임 없이 새엄마를 지목했다. 아저씨, 아무래도 저 여자가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아빠가 평생 엄청 건강하셨는데 저 여자가 해준 음식 먹고 갑자기 이렇게 되셨다고요. 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경찰은 당연히 나에게도 물었다. 내 생각은 어때? 새엄마가 의심스러운 행동을 한 적 있니? 나는 사실만을 말했다. 새엄마가 음식을 했고 아빠가 그것을 먹고 쓰러진 것은 사실이었다. 하지만 그게 새엄마의 잘못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내 대답이 묘하게 상황을 악화시켰다. 새엄마는 며칠 동안 경찰서를 드나들었다. 장례식도 제대로 치르지 못한 채 수사를 받는 그녀의 모습은 처연했다. 결국 과학적 증거 부족으로 혐의는 벗겨졌지만 오빠들의 의심은 더욱 깊어졌다. 맞지? 증거가 없어서 그런 거야. 저 여자가 뭔가 했다는 건 확실해. 새엄마에 대한 오빠들의 적대감은 아빠의 죽음 이후
더 극심해졌다. 이제 아빠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었으니 오빠들은 노골적으로 새엄마를 괴롭혔다. 나는 어디에도 속하지 못했다. 새엄마를 미워할 이유가 없었지만 오빠들의 반응을 보면 뭔가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의심도 들었다. 17살 그 혼란스러운 나이에 또 한 번 가족을 잃은 충격은 너무 컸다. 그때 몰랐다. 이것이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더 큰 배신과 이별이 나를 기다리고 있으리라는 것을. 아빠의 빈자리는 컸다. 거실에 걸린 아빠의 사진이 우리를 내려다보는데 집안의 공기는 날이 갈수록 무거워졌다. 오빠들은 마치 그동안 억눌려 있던 감정이 폭발한 듯 새엄마를 향한 적대감을 숨기지 않았다. 이제 아빠도 안 계시는데 당신이 이 집에서 뭐 하는 거예요? 나가줬으면 좋겠어요. 지석 오빠의 직설적인 말에도 새엄마는 묵묵히 참았다. 오히려 전보다 더 열심히 집안일을 했고 우리를 챙겼다. 아빠가 살아계실 때처럼 명절 준비도 빠짐없이 했고 제사상도 정성스레 차렸다. 지석아, 이번 금요일엔 할아버지 제사니까 늦지 말고 들어와. 형한테도 내가 좀 일러주고. 어디서 엄마 노릇이야? 우리 할아버지 제사를 왜 당신이 지내? 신경 끄세요. 새엄마는 그런 말에도 동요하지 않고 제사 준비를 했다. 하지만 제사상을 완성하기도 전에 오빠들은 그것을 모두 엎어버렸다. 하지 말랬지. 아빠 유산 가로채는 게 어차피 당신 목적 아니었어? 목적 달성했으면 이 집에서 꺼져줘. 그날 새엄마의 얼굴에 드리운 절망감을 잊을 수 없다. 그녀는 엎질러진 음식들을 말없이 치우며 눈물을 흘렸다. 대학 입시를 앞둔 나는 그런 상황이 힘들었다. 예민해진 탓인지 나마저 새엄마에게 냉담해졌다. 새엄마도 이제 그만 좀 당하고 살아. 자꾸 그러니까 오빠들 말이 진짜인 것 같다고. 속으로는 미안했지만 겉으로는 차가운 말들을 내뱉었다. 그럼에도 새엄마는 변함없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밤늦게 학원에서 돌아오는 나를 골목 어귀에서 기다렸고 항상 따뜻한 음식을 준비해 놓았다. 대학 합격 소식을 들은 날 새엄마는 누구보다 기뻐했다. 입학식을 하루 앞둔 날 밤 친구들과 놀다 늦게 들어온 나는 새엄마가 울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다. 무슨 일이야, 새엄마? 오빠들이 또 뭐라고 했어? 아이고, 아니다, 지영아.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왜 울고 있어? 내일 내 입학식에는 올 거지? 오빠들이 뭐라고 해도 꼭 와야 돼. 알았지? 그래, 그게. 아이고, 내 정신 좀 봐라. 마당에 빨래 널어놓은 거를 깜빡했네. 지영아, 내일 좋은 날이니까 얼른 따뜻한 물에 씻고서 푹 자. 피곤해서 더 묻지 못하고 잠들었다. 그게 새엄마와의 마지막 대화가 될 줄 누가 알았을까. 다음 날 아침, 텅 빈 집에 덩그러니 차려진 아침상. 따뜻한 밥과 국, 반찬만 밥상보로 곱게 덮여 있었다. 새엄마는 보이지 않았다. 새엄마 못 봤어? 오늘 안 보이네. 지석 오빠에게 물었다. 너한테 직접 얘기한다고 했는데 아무 말도 없었어? 너도 이제 대학 갔고 더는 우리 집에 그 인간 필요 없잖아. 나가라고 했어. 뭐? 새엄마가 그냥 나가기로 했단 말이야? 너는 오빠한테 지랄이 뭐니? 지랄이. 너도 이제 어른이야. 할 말 못할 말 가리고 진짜 내 가족이 누군지 이제라도 잘 생각해봐. 맨날 그 인간 편만 드는 너도 그동안 꼴 보기 싫었으니까. 새엄마가 인사도 없이 떠났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집안을 둘러봐도 그녀의 물건은 하나도 없었다. 빈손으로 떠난 모양이었다. 배신감이 밀려왔다. 그토록 자신을 믿어주던 나까지 버리고 간 것이 원망스러웠다. 오빠들 말이 맞았던 걸까? 아빠의 유산을 챙겨서 도망간 건가? 입학식에 가려고 현관문을 열 때 내 구두가 따뜻했다. 영하의 기온에 밤새 현관에 놓여있던 구두가 따뜻하다는 건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그제서야 깨달았다. 겨울 내내 차가운 신발을 신어본 적이 없었다는 것을. 새엄마는 매일 아침 아무도 모르게 우리의 신발을 따뜻하게 데워 놓았던 것이다.
그런 새엄마가 떠났다. 마지막 순간까지 내 구두를 데워놓고 인사도 없이. 대학 생활은 새로운 세계였다. 캠퍼스의 자유로운 공기, 다양한 사람들, 그리고 무엇보다 집에서 벗어난 해방감. 첫 학기는 정신없이 흘러갔다. 동아리 활동, 과제, 새로운 친구들. 바쁜 일상의 집안 이야기는 뒷전으로 밀려났다. 하지만 밤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그 생각들. 따뜻한 구두를 남기고 떠난 새엄마. 오빠들의 날카로운 말들. 아빠의 빈자리.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았다. 지석 오빠는 졸업하고 아빠의 신발 공장을 물려받았다. 지성 오빠는 대기업에 취직해 분가했다. 집에는 내가 방학 때만 가끔 들렀다. 그곳은 이제 더 이상 가정이 아니었다. 그저 벽과 지붕이 있는 건물일 뿐. 지영아, 이번 주말에 집에 올 거지? 내가 아버지 제사 음식 좀 준비해놨으면 해서. 지석 오빠의 전화. 분명 오빠의 말투였지만 어딘가 새엄마를 닮아 있었다. 역설적이게도 새엄마를 그토록 미워했던 오빠가 결국 그녀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었다. 오빠, 나 이번엔 못 갈 것 같아. 팀 프로젝트 때문에. 거짓말이었다. 그저 그 집에 들어가기 싫었다. 새엄마가 없는 그 집은 차갑고 삭막했다. 대학 3학년이 되던 해 미술사를 전공하던 민수를 만났다. 그는 내게 다른 세상을 보여주었다. 그의 눈에 비친 세상은 아름다웠고 그의 말은 따뜻했다. 지영 씨는 눈빛이 슬퍼요.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것 같은. 처음 만난 날 민수가 한 말이다. 그 말에 뜻밖의 눈물이 흘렀다. 그동안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민수에게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엄마의 부재, 아빠의 죽음, 새엄마와의 관계, 그리고 그녀의 갑작스러운 이별. 민수는 묵묵히 들어주었다. 그분, 정말 대단한 분이셨네요.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하셨던 것 같아요. 민수의 말은 내 마음에 작은 빛을 비추었다. 새엄마에 대한 기억이 다시 떠올랐다. 정말 나를 미워해서 떠난 걸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 언젠가 그분을 다시 만나게 된다면 꼭 물어보세요. 왜 그렇게 떠났는지. 대학 졸업 후 민수와 나는 자연스럽게 결혼을 약속했다. 사진작가로 일하기 시작한 민수와 디자인 회사에 취직한 나. 우리는 서로의 꿈을 응원하며 미래를 그려나갔다. 결혼 준비를 하며 오빠들에게도 소식을 알렸다. 오랜만에 만난 오빠들의 모습은 많이 변해 있었다. 지석 오빠는 결혼해서 아이도 있었고 지성 오빠도 곧 결혼한다고 했다. 지영아, 결혼 준비 다 잘 돼가니?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해. 형식적인 대화를 나누는 동안 내 머릿속에는 계속 한 가지 생각만 맴돌았다. 새엄마가 있었다면 지금 어떤 모습으로 내 결혼을 축하해 주셨을까? 그리움이 밀려왔다. 미움보다는 그리움이. 어쩌면 그녀는 내내 그곳에 있었을지도 모른다. 내 마음속 깊은 곳에 구두를 데워주던 그 따뜻함으로. 결혼식 날짜가 다가올수록 더 선명해지는 그 빈자리. 나는 무언가 해결되지 않은 숙제를 안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그리고 결혼을 2주 앞둔 어느 날 모든 것을 바꿔놓은 그 사건이 일어났다. 결혼식 리허설을 마치고 피로 연장 메뉴를 확인하러 가는 길이었다. 오랜만에 오빠들과 함께하는 자리라 긴장됐지만 가족의 축복 속에 결혼 준비를 마무리하고 싶었다. 레스토랑 예약 시간보다 일찍 도착한 우리는 바에서 기다리기로 했다. 지영아, 나 화장실 좀 다녀올게. 민수가 자리를 비운 사이 오빠들은 술을 주문했다. 소주 한 병이 비워질 무렵 두 사람의 대화가 점점 격해졌다. 형, 지영이 쟤는 아직도 모르지? 술 기운이 오른 지성 오빠의 목소리였다. 당연한 얘기지. 그걸 쟤한테 누가 말해주겠어? 난 또 혹시나 그 인간이 얘기했나 싶어서 매번 올 때마다 지영이 눈치만 봤네. 그거 알았으면 쟤가 가만히 있었겠냐? 근데 형, 강력 접착제처럼 붙어있던 그 인간을 어떻게 떼어낸 거야?
지석 오빠가 낮게 웃었다. 안 나가면 지영이 대학 등록금이고 뭐고 뒷바라지 하나도 안 해줄 거라고 했어. 아버지가 남긴 거 하나도 안 나눠줄 거라고 협박했는데. 협박했어? 그게 무슨 협박이냐? 우리 아버지 돈 가지고 우리 마음대로 한다는데? 어쨌든 그 인간이 지영이한테는 껌뻑 죽었었지. 간이고 쓸개고 다 내줄 것처럼 그랬잖아.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 입술을 깨물어 비명을 삼켰다. 오빠들은 계속해서 대화를 이어갔다. 그러니까 지영이 쟤도 맨날 그 인간한테 붙어서 우리한테 몹쓸 말도 많이 하고 그런 거지. 근데 형, 진짜 쟤가 끝까지 모를 수 있을까? 무슨 소리야? 너랑 나만 말 안 하면 쟤가 무슨 수로 알겠어? 17살 고등학생이었던 내가 아빠의 유산을 받지 못한 건 새엄마가 가로챈 게 아니라 오빠들이 가로챈 것이었다. 그 사실을 모른 채 나는 새엄마를 의심하고 오해했던 것이다. 침착함을 가장하며 화장실에 들어가 민수에게 문자를 보냈다. 나 먼저 나갈게. 곧 연락할게. 그리고 레스토랑을 빠져나왔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에서는 과거의 장면들이 회전목마처럼 돌아갔다. 새엄마가 울며 제사상을 치우던 모습, 오빠들의 모욕적인 말들, 그리고 내가 차갑게 대했던 순간들. 집에 도착하자마자 서랍 깊숙이 보관해둔 아빠의 서류들을 꺼냈다. 법적 지식은 없었지만 아빠가 남긴 유산이 어떻게 처리됐는지 확인해야 했다. 서류들을 뒤적이다 발견한 것은 부동산 등기부등본이었다. 아빠 명의의 집과 공장이 모두 지석 오빠 명의로 변경되어 있었다. 날짜는 아빠가 돌아가신 지 2달 후였다. 그때 민수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도대체 무슨 일이야? 갑자기 나가버리고. 오빠들이 널 찾았어. 민수 씨. 내가 평생 잘못 알고 있었어. 새엄마가 유산을 가로채서 도망간 게 아니라 오빠들이 새엄마를 내쫓고 모든 걸 가로챈 거였어. 민수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리고는 내 손을 꼭 잡았다. 어떻게 할 거야? 먼저 오빠들에게 진실을 확인해야겠어. 그리고 새엄마를 찾아야 해. 다음 날 오빠들을 불러 만났다. 지석 오빠의 집 거실이었다. 그곳에는 아빠의 사진이 걸려 있었다. 지영아, 어제 갑자기 왜 그랬어? 우리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차분하게 준비해간 서류들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오빠들, 나한테 할 말 없어? 두 오빠의 표정이 굳었다. 무슨 말이야, 갑자기? 어제 레스토랑에서 모든 얘기 다 들었어. 새엄마를 협박해서 내쫓은 것도, 아빠 유산을 너희들끼리 나눠 가진 것도. 침묵이 흘렀다. 지석 오빠가 먼저 입을 열었다. 내가 뭘 안다고 그래?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고생? 무슨 고생? 새엄마를 괴롭히고 결국 쫓아낸 게 고생이야? 내 목까지 가로챈 게 고생이야?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다. 그동안 억눌러왔던 분노가 터져나왔다. 지영아, 내가 어렸을 때라 모르는 거야. 그 여자가 아버지를 어떻게 꼬셨는지, 얼마나 간교했는지. 그만해. 새엄마는 항상 나를 딸처럼 대해줬어. 매일 아침 내 구두를 따뜻하게 데워놓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학원 앞에서 기다렸어. 그런 사람을 너희는 집에서 쫓아냈어. 지성 오빠가 끼어들었다. 지영아, 진정해. 우리도 다 너를 위해서 한 거야. 그 여자가 아버지 유산을 다 가져가면 내 앞길은 어떻게 될 뻔했어? 거짓말 마. 내 앞길은 생각도 안 했으면서. 나도 아빠 딸이야. 내 몫이 있었을 텐데. 그걸 너희가 다 가져갔잖아.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분노와 배신감이 뒤엉켰다. 그리고 가장 용서할 수 없는 건 새엄마가 날 버리고 떠났다고 생각하게 만든 거야. 얼마나 많이 원망했는지 알아? 얼마나 많이 미워했는지? 오빠들은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어 보였다. 침묵 속에서 지석 오빠의 어린 딸이 거실로 들어왔다. 아이는 궁금한 듯 우리를 바라보았다. 아빠, 이모가 왜 울어? 그 순간 내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다. 미움과 분노를
이 아이 앞에서 쏟아낼 수는 없었다. 오빠들, 난 이제 새엄마를 찾을 거야. 그리고 새엄마한테 사과할 거야. 내가 너무 늦기 전에. 집을 나서며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 이제 해야 할 일은 하나뿐이었다. 새엄마를 찾는 것. 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다. 민수가 내 손을 꼭 잡아주었다. 함께 찾자. 반드시 찾을 수 있을 거야. 그날 밤 결혼식을 일주일 앞두고 우리는 새엄마를 찾기 위한 여정을 시작했다. 새엄마를 찾는 일은 생각보다 어려웠다. 집 근처부터 시작해 아빠의 신발 공장 주변, 옛 지인들, 심지어 동사무소까지 수소문했지만 흔적이 없었다. 마치 이 세상에서 사라진 것처럼. 결혼식을 사흘 앞둔 날 민수가 태블릿을 들고 달려왔다. 지영아, 이거 봐봐. 요즘 인기 있는 유튜버가 올린 영상인데 화면에는 숨은 장인을 찾아서라는 제목의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다. 작은 구두 수선점을 소개하는 내용이었다. 이 아주머니의 가게에서 구두를 고치거나 닦으면 항상 신발이 딱 따뜻하게 돌아와서 기분이 좋다고요. 겨울에는 특히 감동이라는 평이 많았어요. 심장이 쿵쾅거렸다. 화면 속 주인공의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되어 있었지만 그 뒷모습과 움직임만으로도 알 수 있었다. 새엄마였다. 어디야? 그 가게가 어디 있는 거야? 영상 설명란에 적힌 주소를 확인하고 즉시 차를 몰았다. 서울 외곽의 작은 시장 골목, 간판도 없는 조그만 구두방이었다. 문을 열자 작은 방울 소리가 울렸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새엄마의 말이 끊겼다. 우리의 눈이 마주쳤다. 시간이 멈춘 듯 했다. 지영아, 지영이. 새엄마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내 얼굴을 바라봤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목이 메었다. 지영아, 너 지영이 맞니? 내가 어떻게 여길? 새엄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나도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다. 한 걸음에 달려가 새엄마를 꼭 안았다. 새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한참을 그렇게 서로를 붙잡고 울었다. 민수는 조용히 가게 문을 닫고 잠시 쉽니다. 팻말을 걸었다. 진정이 된 후 우리는 가게 안쪽 작은 탁자에 마주 앉았다. 새엄마는 내 손을 꼭 잡은 채 말했다. 내가 써놓은 편지 보고 찾아온 거지. 그런 거지. 왜 무슨 힘든 일이 있어? 편지라니요? 무슨 편지요? 새엄마의 표정이 변했다. 그날 아침 집을 나오면서 내게 편지를 남겼어. 밥상보 밑에 잘 넣어두고 왔는데 못 받은 거니? 그날 아침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새엄마가 사라진 것에 화가 나서 밥도 먹지 않았고 밥상보를 들추어 볼 생각도 하지 않았다. 못 받았어요. 새엄마가 그냥 떠난 줄 알았어요. 나를 버리고. 아이고, 내가 바보지. 그래서 그동안 내 소식을 몰랐구나. 내가 내게 적었어. 언제든 살면서 힘든 일이 생기면 어떻게든 날 찾아오라고. 언제나 기다리고 있겠다고. 새엄마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다.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저기, 실례지만 왜 그렇게 갑자기 떠나셨나요? 새엄마는 한숨을 쉬며 가방에서 낡은 봉투 하나를 꺼냈다. 지영아, 이게 바로 내 아버지가 남긴 유서야. 공증된 유서. 내 아버지는 자기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면 내 오빠들이 유산을 다 가로챌 거라는 걸 짐작하고 있었어. 그래서 미리 유서를 작성해서 나한테 맡겨뒀어. 그럼 왜 오빠들이 집과 공장을 다 가져갈 수 있었던 거예요? 내가 바보 같았지. 차라리 그때 이걸 공개했으면 이런 꼴은 당하지 않았을 텐데. 그땐 내가 너무 어리단 생각에 이걸 공개하더라도 내 오빠들이 무슨 술수를 써서라도 내 목숨은 물론이고 내 목까지 다 가져가 버릴 것 같아서 조금만 기다리자 그랬던 거란다. 새엄마는 나까지 오빠들에게 당할 것 같은 두려움에 어쩌지도 못하고 이 유서를 계속 갖고 있었던 것이다. 언젠가 반드시 이게 필요할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해 오빠들에게 들키고 뺏기기 전에
그리고 나한테 해가 되기 전에 집을 나온 것이었다. 새엄마. 이제야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새엄마의 희생, 오빠들의 탐욕, 그리고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새엄마, 저희 집으로 가요. 저희 집에 방도 한 칸 남아요. 이제 거기서 같이 살아요. 제가 모실게요. 아니다, 아니야. 지난 세월 너희 아빠가 나를 걷어준 덕에 호의호식하며 잘 살았어. 그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해. 이제 너한테까지 그런 신세를 질 순 없어. 아니에요, 새엄마. 덕분에 저는 엄마 없는 애라는 소리 안 듣고 아빠 돌아가신 후에도 힘든 줄도 모르고 컸어요. 새엄마 이렇게 지내시는 거 알았는데 제가 발 뻗고 편히 자겠어요? 새엄마는 고개를 저었다. 그때 민수가 말했다. 어머님, 지영이 곧 결혼해요. 저희 결혼식에 꼭 오셔야 해요. 새엄마의 눈이 커졌다. 결혼? 우리 지영이가? 네, 그리고 어머님이 외할머니 돼주세요. 저 곧 아이 태어나요. 내 말에 새엄마는 손으로 입을 가리며 눈물을 쏟았다. 내가 그럴 자격이 되는지 모르겠어. 내가 너무 하찮은 인간이라. 아니에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진짜 하찮고 몹쓸 인간들은 따로 있는데요. 지속적인 설득 끝에 새엄마는 마침내 우리와 함께 가기로 했다. 구두방 문을 닫고 나오는 그녀의 뒷모습은 여전히 단정했다. 그 작은 어깨가 얼마나 큰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왔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다. 결혼식 날 새엄마는 내 옆에 서서 함께 웨딩드레스를 고르고 내 머리를 매만져 주었다. 오빠들은 초대했지만 오지 않았다. 괜찮았다. 진짜 가족은 이미 내 곁에 있었으니까. 신부 대기실에서 웨딩 슈즈를 신으려는 순간 새엄마가 살며시 다가와 내 신발을 들었다. 지영아, 마지막으로 내가 한 번만 더. 새엄마는 내 하얀 웨딩 슈즈를 두 손으로 감싸 따뜻하게 데웠다.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새엄마. 아니, 엄마. 그렇게 새 신발을 신고 새 출발을 했다.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되었다. 피보다 진한 사랑으로 맺어진 가족. 매일 아침 일어나면 현관에는 세 켤레의 신발이 따뜻하게 데워져 있다. 엄마는 여전히 우리 가족의 신발을 데우고 우리의 마음도 데운다. 오해와 아픔으로 얼룩진 과거를 뒤로하고 우리는 따뜻한 미래를 향해 걸어간다. 엄마, 또 신발 데워놨어? 안 그래도 된다니까. 하지 말고 아침에 10분이라도 더 자. 아니다. 나는 너랑 민수랑 우리 서원이가 따끈한 신발 신고 걸어가는 거 생각만 해도 너무 행복해서 그래. 내 행복을 뺏지 말아줄래? 요즘도 엄마는 아침마다 우리 가족들의 신발을 따뜻하게 데워놓는다. 어린 나이에 엄마를 잃고 아빠도 잃고 추울 수밖에 없었던 내 어린 날들이 이렇게나 따뜻한 기억으로 남을 수 있게 된 건 전부 엄마 덕분이다. 발을 포근하게 감싸주는 따뜻한 신발을 신으며 매일 아침 마음에 깊이 새긴다. 사랑은 화려한 말이나 큰 선물이 아니라 이런 작은 온기로 전해진다는 것을.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